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어딜까요? 반도체, 인공지능? 놀랍게도 아닙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사기에서 알약으로 게임의 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는 에스페스라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네. 단순히 새로운 약 하나가 나왔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죠. 맞아요. 이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의 구조와 물류 생태계 자체가 완벽하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이콘 인사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실 단순한 신약 개발 소식을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거대한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떤 원리로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현장입니다. 자,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여러분,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매주 병원에 가거나 집에서 스스로 배나 허벅지에 찔러 넣어야 하는 아주 비싸고 번거로운 주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효과는 좋다던데 어차피 매번 찌르기 무섭고 비용도 감당하기 힘든 주사라는 고정관념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거대한 반전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번거로운 주사기가 아예 필요 없어진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프게 바늘을 찌를 필요도 없고요. 기존에 시도되었던 먹는 약들처럼 아침에 공복 상태로 30분을 고통스럽게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함께 알약 하나를 꺼내 삼키는 것만으로 기존 주사제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는 기술이 상용화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와, 알약으로 대체된다면 접근성이 비교도 안 되게 좋아지겠네요.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해보자면 단순히 환자 몇 명이 더 먹는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 시장의 덩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비만 치료제를 투약받는 인구가 약 2천만 명 수준인데 이 숫자가 무려 1억 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2천만 명에서 1억 명이라니 도대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렇게 압도적인 성장이 예고되는 걸까요? 그 기저에 있는 현상부터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비만을 바라보는 의학계의 시선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나 의지력 부족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잖아요. 아, 네네. 다이어트는 의지다. 이런 말 많이 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즉 WHO의 공식 규정은 다릅니다.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 심장병 같은 심각한 만성 질환들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 즉 치료해야만 하는 만성 질환으로 의학적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살을 빼서 예뻐지려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필수 치료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숫자를 하나 비교해 드릴게요. 현재 전 세계 비만 인구가 무려 1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현재 투약 인구는 2천만 명이죠. 비율로 따지면 단 2%에 불과합니다. 잠재 환자의 98%가 아직 시장 밖에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거네요. 세상에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감도차 안 잡힙니다. 아니 의학적 합의까지 끝났는데 왜 아직 2%만 치료를 받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장벽은 단연 가격이었습니다. 한 달 약값이 무려 $1,000, 하나로 약 130만 원에 달했으니까요. 매달 130만 원씩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부담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가격이 $350 수준, 즉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심리적 장벽이 무너지는 신호거든요. 스마트폰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초기 모델이 200만 원에 출시되었을 때는 소수의 얼리어답터들만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가격이 50만 원대로 내려오면서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되었잖아요. 아, 비만 치료제 시장도 그 스마트폰 대중화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일만 남았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약사들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요는 넘치는데 약 성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모자란 건가요? 사실 약 성분 자체를 만드는 생산 능력은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핵심 병목은 완전히 다른 곳, 바로 오토 인젝토라는 장치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토 인젝터요.
그 플라스틱으로 된 자동 주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찔러 넣을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 기계 장치인데요. 이게 겉보기엔 단순한 플라스틱 막대기 같아 보여도 사실 단 하나의 미세 오염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 무균 상태에서 초정밀 조립되어야 하는 아주 복잡한 기기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런 특수 공정 시설을 짓고 가동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거든요. 제약사 창고에 약물 자체는 쌓여 있는데 그걸 안전하게 담아낼 주사기 용기를 만들지 못해서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IT 산업을 볼 때 소프트웨어는 다 개발됐는데 그걸 구동할 하드웨어 기기가 없어서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이랑 똑같네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 병목 현상 때문에 시장에 아주 위험한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정품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드는 이른바 야매약, 즉 불법 복제약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막히니 암 시장이 커지는 거죠. 일라일릴리라는 거대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이 가짜 약들을 수거해서 검사해봤는데 3가지 유형의 치명적인 불량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수준이었나요? 첫째는 아예 약효 성분이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은 맹물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돈만 날리는 경우죠. 둘째는 성분은 들어있는데 구조, 즉 펩타이드 아미노산 서열이 미세하게 달라서 인체의 면역계가 이를 이물질로 인식해 심각한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불량품입니다. 와, 그건 진짜 위험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비타민 B12를 비롯해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을 임의로 섞어놓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주사기 용기가 모자라서 가짜 약이 판을 치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거라면 그냥 주사기를 없애고 알약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본격적으로 산업의 기술적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십 개의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이 그 단순해 보이는 알약을 만들기 위해 이미 수조 원의 자본을 쏟아붓고도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의 원인을 알면 이 시장의 진짜 난이도가 보입니다. 알약으로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오늘 핵심 주제인 에스페스가 그 난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약의 성분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비만 치료제의 핵심 성분이 펩타이드라고 하셨죠. 펩타이드가 대체 뭔가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들이 사슬처럼 짧게 연결된 작은 단백질 조각입니다. 인체대에서 호르몬 역할을 하거나 신호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단백질 조각이라면 우리가 평소에 고기나 달걀을 먹을 때 섭취하는 그 단백질과 비슷한 건가요? 비유를 해보자면 환자가 아주 비싼 비만 치료제 알약을 꿀꺽 삼켰을 때 우리 위장은 이 약을 최첨단 치료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맛있는 스테이크 한 조각으로 착각한다는 뜻인가요? 와,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우리 위장 입장에서는 이 물질의 100만 원짜리 최첨단 의약품인지 아니면 고기 한 점인지 구분할 지능이 없거든요. 그저 단백질이 들어왔으니 소화할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소화 효소와 위산을 뿜어내서 가차없이 산산조각 내버리는 겁니다. 아, 위산에 다 녹아버린다면 실제로 약효를 내야 하는 피 속으로, 즉 혈류까지는 얼마나 살아서 가나요? 기존 방식으로 펩타이드를 알약으로 만들면 흡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환자가 100만 원을 내고 약을 먹어도 99만 원어치는 위장에서 소화되어 소변이나 대변으로 버려지게 되는 셈이죠. 사실상 약효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 같은 선두 기업이 고안해낸 기존의 알약 기술이 스낵이라는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원리로 그 흡수율 문제를 해결하려 했나요? 스낵은 일종의 흡수 촉진용 화학 첨가제입니다. 이 물질을 약과 함께 섞어서 알약으로 만드는데요. 이 첨가제가 위장 점막의 환경을 아주 일시적으로 변화시켜서 약물이 위벽을 뚫고 지나가도록 억지로 돕는 방식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치료제인 리벨서스가 이 기술을 썼죠. 위벽을 열어서 흡수시킨다.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환자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약이 겨우 1%라도 제대로 흡수되려면 극악의 복용 조건을 지켜야 하거든요. 완전한 공복 상태여야 하고요. 물은 종이컵 반 컵도 안 되는 120ml 이하로만 적셔 넘기듯 마셔야 합니다. 아,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군요. 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모닝커피 한 모금조차 위장 환경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일어나자마자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1시간을 굶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걸 엄격하게 지키면서 평생 관리해야 한다면 이건 치료가 아니라 또 다른 고문이네요. 맞아요. 일라이 릴리의 CEO조차 이 방식을 두고 환자에게 고통스럽고 비효율적인 반쪽짜리 기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환자의 그날그날 위장 상태나 전날 먹은 음식에 따라 위산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흡수율이 제멋대로 널뛰기를 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약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PK 곡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PK 곡선, 즉 혈중 약물 농도 곡선이요. 이 개념은 어떤 비유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온도 조절 센서가 고장난 실내 난방기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방 온도가 갑자기 40도로 팔팔 끓었다가 몇 시간 뒤엔 10도로 뚝 떨어져 버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와, 40도일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며 쪄 죽을 것 같고 10도일 때는 오들오들 떨게 되겠네요. 도저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겠어요. 네, 환자의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피 속의 약물 농도가 제어되지 않고 급상승할 때는 극심한 메스꺼움과 구토 같은 부작용이 몰려옵니다. 반대로 농도가 갑자기 하락할 때는 억눌렸던 식욕이 다시 폭발해버리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 불안정한 상태를 두고 PK 곡선이 평탄하지 못하다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일라일 릴리 CEO가 차세대 비만 치료 알약이 갖춰야 할 3대 기준으로 식사와 무관하게 언제든 먹을 수 있을 것, 흡수율이 안정적으로 높을 것, 그리고 난방기 온도처럼 PK 곡선이 평탄하게 유지될 것을 요구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수조 원을 써도 못 풀던 그 구조적인 숙제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에스페스 기술이 남김없이 해결했다고 나선 겁니다. 위산이라는 강력한 벽과 불규칙한 흡수율이라는 장벽을 에스페스는 어떤 원리로 뚫어낸 건가요? 박꽁꽁 싸맸습니다. 방호복이요? 그런데 위산이 워낙 강력해서 철도 녹인다고 하잖아요. 알약이 입힌 방호복이 그걸 어떻게 버텨내는 거죠? 그게 바로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 방호복은 주변의 산성도, 즉 pH 농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특수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위장 속은 위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산성 환경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강산성 환경에서는 방호복이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안쪽에 있는 펩타이드를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아, 위장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도록 잠가두는 거군요. 그럼 약은 대체 어디서 흡수되나요? 약이 위장을 무사히 통과해서 아래쪽 소장으로 내려가면 환경이 바뀝니다. 소장은 위장과 달리 중성에 가까운 환경이거든요. 주변 산성도가 중성으로 변하는 순간 단단했던 방호복이 스르르 녹으면서 열리게 됩니다. 오, 진짜 똑똑하네요. 그렇죠. 소장은 원래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풀려난 약효 성분이 혈류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스며드는 겁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이 기술을 통해 주사제 대비 80에서 90% 수준이라는 놀라운 흡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위장에서는 닫히고 소장에서는 열린다. 정말 스마트한 타겟팅이네요. 그렇게 천천히 흡수되면 아까 말씀하신 고장난 난방기 같은 문제도 해결되겠어요? 네, 약물이 한 번에 확 퍼지지 않고 일정하게 스며들기 때문에 PK 곡선도 하루 종일 쾌적한 24도를 유지하듯 아주 평탄해집니다. 메스꺼움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돌파구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스낵 프리, 즉 기존의 그 까다로운 화학 첨가제 자체를 아예 빼버린 겁니다. 첨가제가 빠졌다는 건 그 지긋지긋한 공복 유지나 수분 제한 같은 악조건들도 전부 사라졌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감기약이나 비타민 드실 때 수분량 재고, 공복 시간 계산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에스페스 기반의 알약은 식사 전후 상관없이 모닝커피를 마시든 물을 한 사발 마시든 전혀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편하게 삼키면 됩니다. 일상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주사기의 고통도 없애고 기존 알약의 까다로움도 한 번에 날려버렸네요. 그런데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니 이 에스페스가 단순히 특정한 약 이름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헬스케어 산업 구조를 꿰뚫어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에스페스는 약품명이 아니라 일종의 공정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요. 네, 자동차 공장의 첨단 생산 라인을 상상해 보세요. 뼈대만 잘 갖춰두면 그 라인 위에서 세단을 찍어내든 SUV를 찍어내든 자유자재로 생산할 수 있죠. 에스페스라는 플랫폼 기술 위에 어떤 회사에 어떤 펩타이드 성분이든 올려놓기만 하면 모두 먹기 편한 알약으로 코팅되어 쏟아져 나오는 원리입니다. 와,
그럼 지금 그 플랫폼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실제 약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양분하고 있는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로 성분, 즉 터제파타이드가 현재 에스페스 경고화를 위한 협상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48주 만에 체중의 24%를 빼버려서 거의 위절제 수술급 효과를 낸다고 평가받는 렙타두루타이드나 메스꺼운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차세대 신약 오르포글리프론 등도 이 플랫폼에 올라탈 유력한 후보들입니다. 물류 생태계 관점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주사제는 유통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존 주사제는 액체 상태의 단백질 성분이라 공장에서 생산되어 환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일관되게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 콜드체인이 필수입니다. 그 온도 맞추는 게 진짜 까다롭죠? 네, 수억 명에게 배송하려면 거대한 냉장 창고와 특수 냉장 차량 인프라가 필수적이죠. 게다가 환자가 쓰고 버리는 그 수많은 플라스틱 오토 인젝터는 전부 의료 폐기물입니다. 이걸 전 세계 10억 명 단위로 감당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에스페스 플랫폼을 통해 일반적인 알약 형태로 생산된다면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그저 약국에서 흔히 보는 플라스틱 통이나 은박 포장에 담아서 일반 우편 봉투에 넣어 전 세계 어디로든 배송할 수 있습니다. 상온 보관이 가능하니까요. 와, 그렇군요. 네, 그래서 냉장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리카나 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비만 환자들에게도 드디어 구원의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단순히 먹기 편해진다는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 물류 비용과 의료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진정한 의미의 헬스케어 인프라 혁명이네요. 기술 구조와 그 파급력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이 모든 변화가 얽혀서 만들어낼 미래의 청사진, 예측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시장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이 시정의 천장을 예측하려면 비만이라는 프레임을 깨야 합니다. 최근 쏟아지는 임상 연구들을 보면 놀라운 결과들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이 비만 치료제의 핵심인 GLP-1 성분이 단순히 지방만 태우는 게 아니라 뇌와 혈관, 심지어 관절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위장관 호르몬 기반의 약이 뇌에 작용한다고요? 어떤 원리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약 성분이 뇌로 올라가서 보상회로, 즉 도파민 시스템에 개입합니다. 무언가를 먹거나 했을 때 느끼는 쾌감의 스위치를 살짝 꺼버리는 거죠. 아, 쾌감을 줄여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술을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알코올 중독, 혹은 끊임없이 자극을 찾는 도박 중독 환자들의 뇌에 작용해서 그 충동 자체를 둔감화시키는 효과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을 넘어서 중독이라는 정신 건강의 영역까지 커버하는 거군요. 혈관 질환 쪽은 어떤가요? 전신에 퍼진 미세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탁월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체중을 감소 효과와 염증 완화 효과가 시너지를 내면서 통증이 무려 75.8%나 줄어들었다는 정말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요약하자면 이 약은 단순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의 질을 갉아먹는 만성질환 전반을 다루는 기반 치료제로 그 영토를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비만 인구 10억 명도 엄청난데 중독, 치매, 심혈관 질환 환자들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인류의 절반 이상이 잠재적 수요자가 되는 천문학적인 시장이네요. 이런 거대한 판 위에서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들을 구체적으로 나눠보죠. 먼저 긍정적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1은 임상 데이터가 훌륭하게 나오고 규제 당국의 심사도 순조롭게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일어날 변화는 극심했던 주사기 공급 병목의 완전한 해소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생산 단가는 낮아지고 환자들의 접근성은 극대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을 소비하는 형태 자체도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에피소드형 수요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떠올려 보시죠. 매주 병원에 가서 배에 주사바니를 꽂아야 한다면 내가 꼭 필요할 때만 가볍게 한두 달 처방받기는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잖아요. 하지만 알약이라면 어떨까요? 결혼식을 2달 앞둔 예비부부 혹은 중요한 건강검진을 앞둔 직장인들이 특정 이벤트 기간에만 간헐적으로 이 약을 찾게 될 겁니다. 아, 굳이 평생 안 먹어도 필요할 때만요? 그렇죠. 꼭 중증 비만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약을 소비하는 거대한 에피소드형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스마트폰 앱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와의 연동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네요. 스마트워치가 수면이나 활동량을 체크하다가
지금 식욕 조절 알약을 드실 시간입니다. 라고 알림을 주고 나의 생활 데이터와 약물 복용을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삶이 일상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치료의 중심이 무거운 병원 시스템에서 내 집, 내 스마트폰, 내 일상으로 완벽하게 넘어오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만약 규제까지 통과해서 감기약처럼 쉽게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건강한 사람들까지 미용 목적으로 남용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앱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오남용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기술의 편리함 이면에는 언제나 그만한 그림자가 존재하죠. 바로 그 오남용의 가능성과 안전성 검증 문제 때문에 미국 FDA나 유럽 EMA 같은 보수적인 의약품 규제 당국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지점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시나리오, 지연 및 리스크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규제 당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알력을 승인해주지 않을 거란 뜻이군요. 어떤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나요? 규제 당국은 단순히 체중이 잘 빠진다는 효과만 보지 않습니다. 캐스터님이 우려하신 오남용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흡수 방식이 주사에서 알약으로 크게 바뀌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깐깐하게 봅니다. 아까 말한 그 방호복 성분이요. 네네. 이 방호복 성분이 수년 동안 체내에 누적되었을 때 장기 안전성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엄청난 양의 장기 추적 데이터를 요구할 겁니다. 이 엄격한 검증 과정에서 상용화 시점이 예상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다분하죠. 개발 속도가 늦춰지면 뒤따라오는 경쟁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꼴이 되겠네요. 경쟁사들의 추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화이자나 로슈 같은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도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들은 아예 발상에 전환을 했어요. 펩타이드가 위산에 녹는 게 문제라면 위산의 공격을 아예 받지 않는 완전히 다른 화학 구조의 물질을 만들자고 나선 거죠. 화학 구조 자체를 바꾼다고요? 네, 이른바 소분자, 경용 약물을 맹렬히 개발 중입니다. 에스페스가 이 치열한 레이스에서 시간적 우위와 기술적 완성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낙관론과 신중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 에스페스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생태계 자체로 안착하는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시나리오 3은 플랫폼 계약의 본격화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터제파타이드 본계약이 성공적으로 성사되고 그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다른 제약사들의 수많은 신약 파이프라인들까지 줄줄이 에스페스 위에 올라타기 위해 줄을 서게 될 겁니다. 그건 단순히 유망한 벤처기업 하나가 대성공을 거둔다는 차원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단일 제약 기술을 넘어 헬스케어 업계의 표준 인프라로 등극함을 의미하죠. 애플의 iOS 운영체제 위에서 수많은 앱 개발사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크게 성장했듯이 에스페스라는 플랫폼 위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차세대 신약들이 기하급수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의 iOS가 될 수 있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어느 시나리오의 속도를 따라가든 치료의 형태가 아날로그적인 주사기에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알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 자체는 돌이킬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비만 치료제 시장의 밑바닥부터 기술의 원리, 미래 시나리오까지 정말 깊고 방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쁘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만 딱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의학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2천만 명에서 1억 명으로 크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오토인젝터 주사기 생산이라는 물리적 하드웨어 병목에 갇혀 있다. 둘째, 이 한계를 깨기 위해 나온 기존 알약은 1% 미만의 흡수율과 극악의 공복 조건을 요구했으나 에스페스는 위산에만 반응하는 방호복 기술로 주사제 대비 80에서 90%의 흡수율과 쾌적하고 안정적인 약물 농도 곡선을 확보하며 그 한계를 완전히 극복해냈다. 셋째, 에스페스는 약물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차세대 신약들을 줄줄이 알약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공정 플랫폼이다. 전 세계 콜드체인의 제약을 허물고 이 약이 중독과 치매, 치료 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그 인프라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전체 흐름을 완벽하게 짚어낸 요약이네요.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물리적으로 바꾸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늘 그렇듯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일, 스트레스 받을 때 술잔을 내려놓는 일, 심지어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는 일. 지금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개인의 굳건한 의지력의 문제라고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매일 아침 물 한 잔과 함께 삼키는 알약 한 알에 그 의지력을 조용히 외주를 주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욕망을 화학적으로 통제하는 사회, 과연 우리의 일상과 사회 구조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한 번쯤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코니 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소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코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